제2장 잠수 물리. 다이버는 압력 변화가 심한 수중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드나들게 됨에 따라 인체나 장비 등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수심 변화에 따른 주변 압력의 변화로 인해 기체 부피 변화와 호흡 기체 중 산소와 질소 분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수중에서는 공기 중과는 다른 빛과 소리의 전달 과정, 열 전도율의 변화 등이 발생되며 수중의 모든 물체는 부력을 갖고 여러 조건에 따라 그 부력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잠수 중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안전하고 편안한 다이빙 활동이 보장되고 또 다음 과정에서 배우게 될 생리, 장비, 기술, 잠수표, 안전수칙 등 잠수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특성. 다이버는 수중에서 산소가 아닌 공기를 호흡하며 활동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이버가 호흡하는 기체인 공기의 구성 요소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왜 스쿠버 다이버들은 호흡 기체로 산소 대신 공기를 호흡하며 왜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심 30m 이상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기는 우리 다이버들이 호흡하는 기체입니다. 공기는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통에 압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심 30m까지는 질소 마취와 산소 중독의 염려가 없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체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80%의 질소와 20%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산소는 신진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부분압을 지닌 산소는 오히려 다이버에게 독성을 발휘해 산소 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호흡 기체로 산소 대신 공기를 사용합니다. 공기 중 질소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30m 미만에서는 산소 중독을 예방해 줍니다. 그러나 분압이 너무 높으면 마취 현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왜 다이버는 산소를 사용하는 대신 공기로 호흡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압력. 수심 10m 변화 중 겪게 되는 압력 차와 해수면으로부터 대기 중 고도 1000km에서 겪는 압력 차가 같을 정도로 수중 세계는 압력의 변화가 매우 큰 환경입니다. 잠수 중 겪게 되는 압력 변화를 잘 이해해야 잠수가 쉽고 편안하고 안전해집니다. 따라서 다이버는 압력의 종류와 압력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압력은 일정한 면적을 누르는 무게입니다. 압력은 기체의 부피와 밀도, 분압에 영향을 미쳐 다이빙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압력이 변하면 기체 부피의 변화가 발생되는데 그중 공기 공간의 압착 또는 팽창을 일으키며 공기 소모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강하면 주변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호흡 기체 중 산소 분압과 질소 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체의 독성이 강화돼 마취나 독성이 생기게 되며 질소의 용해도가 증가해 질소 축적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이버가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호흡 기체 중 산소와 질소의 분압이 낮아져 기체 독성이 약해져 질소 마취나 산소 중독이 사라지게 되며 질소는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한편 하강하면 주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호흡 기체의 밀도도 증가해 호흡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은 수심에서 호흡하는 기체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심도에서 잠수하려면 호흡 저항이 적은 호흡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은 일정한 면적을 누르는 무게이며 그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나 바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압력에는 대기압, 수압, 절대압, 부분압 등이 있습니다. 대기압이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무게를 말하는데 1기압은 1.033kg 퍼 제곱센티미터 정도입니다. 수압이란 다이버나 물체를 누르는 순수한 물의 무게인데 해수와 민물에서는 밀도 차이에 의해 수압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수압 1기압은 바닷물 수심 10m, 민물 수심 10.3m가 누르는 압력을 말합니다. 한편 계기압이란 계기상에 나타나는 압력으로 주로 잔압계의 압력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계기압은 대기압 하에서는 0이 됩니다. 절대압이란 다이버가 수중에서 실제 받고 있는 압력으로 대기압에 수압을 더한 압력을 말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압력의 종류와 압력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압력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정리하면 압력이 가해진 공기 공간에 부피 변화를 일으켜 압착, 과팽창, 부력 변화, 공기 소모 속도의 변화 등을 일으키며 분압의 변화를 일으켜 기체 중독증, 감압병, 질소 마취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이버가 수중에서 받는 실제 압력. 다이버가 수중에서 받는 실제 압력은 절대압이라고 하는데 우선 공기의 무게가 해수면을 누르는데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이 다이버를 누르는데 이것을 수압이라고 합니다. 수중에 있는 다이버는 공기가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과 물이 다이버를 누르는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압력을 합한 것을 절대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압력, 부피, 밀도의 변화. 기체가 압력을 받으면 그 부피가 변하는데 이런 현상은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일의 법칙이 스쿠버 다이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즉 보일의 법칙만 잘 이해해도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 이론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이해함으로써 왜 다이버가 하강하면 귀가 아프고 깊은 수심에서는 공기가 빨리 소모되고 부력이 현저히 줄어들며 상승 중에는 숨을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고 상승 중 주기적으로 부력 조절기에서 공기를 조금씩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즉 절대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절대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심이 0, 10, 20, 30, 40m로 증가하면 절대 압력은 각각 1기압, 2기압, 3기압, 4기압, 5기압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기체의 부피가 절대 압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각각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면에서 비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경우 공기가 비커 안에 가득 찼지만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커 안에 공기의 부피가 각각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커 안 공기의 밀도는 각각 1, 2, 3, 4, 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깊은 수심에서 풍선 안에 압축 공기를 넣고 풍선의 공기 배출 구멍을 막은 채로 수면으로 띄우면 풍선은 계속해서 부피가 늘어나다가 한계 수심에 도달해 터지게 됩니다.
인간의 폐도 마치 풍선과 같아서 압축 공기로 수중에서 호흡하다가 숨을 참고 수면으로 상승하면 폐가 과다 팽창돼 폐포가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 공기로 호흡하던 다이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숨을 참고 수면으로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보일의 법칙이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강 중에는 주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 다이버가 갖는 공기 공간에 압착 현상을 일으키며 아울러 부력 감소와 공기 소모량 증가와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상승 중에는 주변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 중이나 부비동 등의 역폐쇄가 일어날 수 있고 부력이 증가하며 공기 소모량 또한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공기를 호흡하던 다이버가 숨을 참고 수면으로 상승하면 폐에 과팽창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압력이 기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법칙을 잘 이해함으로써 왜 다이버가 하강하면 귀가 아프고 깊은 수심에서는 공기가 빨리 소모되고 부력이 현저히 줄어들며 상승 중에는 숨을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고 상승 중 주기적으로 부력 조절기에서 공기를 조금씩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스쿠버 다이빙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숨을 참고 수면으로 상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물과 바닷물의 밀도차, 그리고 공기와 물의 밀도차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밀도의 차이가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잠수를 즐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밀도는 일정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민물의 밀도는 1리터에 1kg이고 바닷물의 밀도는 1리터에 1.025kg입니다. 즉 바닷물이 민물보다 2.5% 정도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모든 물체가 민물에서보다 2.5% 정도 더 많은 부력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경우 수영장에서보다 전체 중량의 2.5% 더 많은 웨이트를 차야 합니다. 물과 공기의 밀도를 비교하면 바닷물의 밀도는 1리터에 1.025kg이고 공기는 1리터에 해수면 기준으로 약 1.3g 정도입니다. 따라서 바닷물의 밀도가 공기에 비해 약 800배나 높습니다. 그리하여 수중에서 움직이는데 보다 큰 저항을 받게 되고 소리의 전달 속도, 열 전도율, 빛의 전달 과정이 공기 중에서와 달라집니다. 공기는 압축이 잘 되나 물은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희박해지지만 물은 수심이 변해도 그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수에서는 수심 10m 증가할 때마다 수압이 1기압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유지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밀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밀도가 높은 수중에서는 공기 중과는 달리 저항을 크게 받고 소리의 전달, 빛의 전달, 열의 전달 속도의 변화가 발생되며 왜 바다에서는 민물에서보다 웨이트를 무겁게 차야 하고 물속에서는 왜 소리나 열 전도, 빛의 전달 과정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력의 원리와 조절, 방법 등을 이해하면 부력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게 돼 잠수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모든 물체는 액체에 잠길 때 부력을 받게 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물속에 잠긴 모든 물체는 자신이 갖는 부피만큼 물을 밀어내는데 이때 밀려난 물의 무게가 곧 그 물체의 부력이다라고 부력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다이버 역시 물에 들어가면 다이버 자신과 장비로 인해 부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버는 부력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잠수 중 시기적절하게 부력을 조절하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버가 잠수 중 겪게 되는 부력의 상태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면 휴식 중이나 표면 수영 중 물체 인양 중에는 양성 부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강 중이라면 약한 음성 부력이 요구되고 수중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중성 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중에서 중성 부력이 유지되면 수중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공기 소모율이 감소되며 체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고 잠수 중 내내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저서 생물 등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자신의 장비 또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력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웨이트량을 조절하는 법과 부력 조절기 안의 공기량 조절, 호흡 조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다이버가 받는 부력은 대개 잠수복으로부터 생기므로 잠수복이 갖는 부력을 상쇄시킬 정도의 웨이트 장치를 착용합니다. 이때 다이버가 착용하는 웨이트의 양은 만 충전된 공기통을 포함해 전 장비를 착용한 채로 숨을 가득 들이쉬면 수면이 눈높이에 유지되고 숨을 내쉬면 바로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력은 웨이트의 양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부력 조절기와 호흡으로 부력을 조절합니다. 부력을 늘리려면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넣고 부력을 줄이려면 부력 조절기에서 공기를 배출시키면 됩니다. 호흡 역시 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호흡을 들이쉬고 기다리면 폐 속에 들어간 공기로 인해 다이버는 보다 많은 부력을 받게 되고 내쉬고 기다리면 폐의 부피가 감소해 부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바닷물에서는 민물보다 전체 부력의 2.5% 정도의 부력을 추가로 받게 되며 정리하면 잠수복의 종류와 두께, 착용한 웨이트의 양, 부력 조절기 안의 공기량, 탱크의 잔압, 다이버의 체격, 장비의 부력 등이 다이버의 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력의 원리와 부력 조절법,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이해해 적정량의 웨이트를 착용하고 시기에 맞게 부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나 높고 빛, 소리 등과 만날 때 공기 중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물이 빛과 소리, 열 손실, 저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잠수가 편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우선 빛은 물과 만나면 수면에서 반사되고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휘어지며 수중의 부유물과 만나 산란되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흡수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수중에서 전달 속도가 공기 중보다 4배 빠르며 수중에서는 물의 높은 열 전도율로 인해 육상에서보다 25배나 빨리 열을 빼앗기게 되며 밀도가 공기보다 800배나 높아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또한 압력을 가해도 물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수심이 증가해도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물이 공기와는 달리 빛과 소리, 열 손실, 저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됐습니다. 수면 반사를 이해함으로써 왜 수중이 육상보다는 어둡고 어떻게 보다 많은 빛이 수중으로 투과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빛이 부족한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빛의 수면 반사는 태양의 빛이 수면과 만날 때 수면에서 반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반사되는 정도는 태양의 입사각에 좌우되는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와 같은 때에는 빛의 입사각이 커서 수면 투과율이 떨어지며 파도가 많이 있는 날에는 파도로 인해 빛의 반사 면적이 커져서 반사량이 많아져 수중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빛의 반사량이 많을수록 수면을 투과한 빛의 양이 감소해 수중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와 같은 반사의 영향을 줄이거나 극복하려면
파도가 적은 때, 또 많은 빛이 투과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잠수하고 빛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중 랜턴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빛의 수면 반사가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과 반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파도가 적은 때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잠수하면 빛의 반사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빛의 굴절을 이해하면 왜 수중에서 물체가 가깝고 크게 보이는지 알 수 있게 돼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집니다. 빛의 굴절은 빛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마다 휘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의 굴절로 인해 수중에서는 물체가 25% 가깝고 33% 더 크게 보입니다. 빛의 굴절로 인해 수중에서는 물체가 크고 가깝게 보입니다. 따라서 초보 다이버들은 물체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놀랄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으려 할 때 헛손질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빛의 굴절로 인해 수중에서는 물체가 가깝고 크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빛의 흡수를 이해하면 왜 깊은 수심에서는 붉은색을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빛의 흡수를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집니다. 빛의 흡수는 빛이 수중에서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면을 통과한 빛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적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순으로 사라져 아주 깊은 수심에서는 파란색만 남게 됩니다. 아주 맑은 물이라도 수심 5m만 넘으면 붉은색을 볼 수 없고 붉은색은 점차 보라색을 띠다가 30m를 넘는 깊은 수심에서는 천연색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깊은 수심에서도 천연색을 확인하려면 수중 랜턴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붉은색은 수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며 깊은 수심에서도 천연색을 확인하려면 수중 랜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빛의 흡수가 다이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수중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중에서 소리는 들리지만 왜 소리의 근원지를 잘 알 수 없는지, 수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돼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소리는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더 잘 전달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낮은 대기 중에서는 소리가 초당 340m의 속도로 전달되지만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 정도 높은 수중에서는 소리의 전달 속도가 초당 1550m 정도로 4배나 빨라집니다. 인간은 소리가 양쪽 귀에 전달될 때 상대적 강도 차이를 판단해 소리의 방향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수중에서는 빨라진 소리의 전달 속도로 인해 소리가 양쪽 귀에 동시에 도달하고 또한 거의 같은 강도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모든 방향으로부터 소리가 전해오기 때문에 마치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잠수 중 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만일 상승 중 뱃소리가 들리면 즉시 상승을 멈추고 뱃소리가 작아지거나 멈추었을 때 상승을 재개해야 배와 충돌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수중에서의 소리의 특성과 왜 다이버는 수중에서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승 중 배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뱃소리가 들리면 즉시 상승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영장에서도 오래 있으면 입술이 파래지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수중에서의 열 손실을 이해함으로써 왜 수중이
열 손실이 잘 발생하는지와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잠수가 안전하고 편해질 것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나 높아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물은 공기보다 열 전도성이 약 25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수중에서는 같은 온도라도 대기 중에서보다 25배나 빨리 체온 손실이 발생됩니다. 수중에서의 체온 손실은 저체온증을 유발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열 수단인 잠수복을 착용해야 하며 잠수 중 체온을 빼앗겨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즉시 잠수를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수온별로 권장되는 잠수복의 종류로는 대개 수온이 섭씨 27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부만 보호할 수 있는 다이브 스킨 같은 것을 입고 수온이 섭씨 24도에서 27도 정도인 열대바다에서는 두께가 얇은 3mm 정도의 습식 잠수복을 입습니다. 수온이 18도에서 25도 정도인 바다에서는 두께가 5mm 정도인 습식 잠수복이 적당하며 수온이 섭씨 18도보다 낮은 곳에서는 드라이 슈트를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수중에서의 열 손실이 왜 일어나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중에서 열 손실을 겪지 않으려면 수온에 알맞은 잠수복을 준비하고 잠수 중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 잠수를 중단하고 즉시 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톤의 부분합 법칙을 이해하면 왜 깊은 수심에서는 질소 마취가 생기며 산소 중독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달톤은 혼합 기체 내에서 어떤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인 부분압은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달톤의 부분압 법칙입니다. 수심이 증가하면 기체의 분압이 증가해 기체의 독성과 용해도가 증가하고 수심이 감소하면 기체의 분압이 낮아져 기체의 독성이 감소하고 불활성 기체가 외부로 배출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심을 각각 0, 10, 20, 30, 40, 70m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수심에서는 절대압이 1, 2, 3, 4, 5, 8 기압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기는 질소 80%와 산소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톤의 분압에 의하면 수면에서 질소의 분압은 1기압 중 80%인 0.8기압이 되고 산소의 분압은 1기압의 20%인 0.2기압이 되며 이 수심에서 질소의 분압과 산소의 분압을 합하면 1기압이 됩니다. 수심이 증가하면 절대 압력은 증가하지만 기체의 성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하면 수심 10m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1.6기압, 산소의 분압이 0.4기압이 되고 수심 20m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2.4기압, 산소의 분압이 0.6기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수심 30m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절대 압력의 80%인 3.2기압이 되고 산소의 분압은 0.8기압이 되며 수심 40m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4.0기압, 산소의 분압이 1.0기압이 됩니다. 그런데 기체는 분압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독성이 결정됩니다. 즉 분압이 높을수록 기체의 독성이 강해집니다. 같은 기체를 사용해도 수심이 깊으면 그 기체의 독성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기로 호흡하는 경우 질소의 분압이 비교적 낮게 유지돼 수심 30m까지는 안전하지만 이보다 깊이 하강하면 질소의 마취성이 강해져 다이버는 질소 마취를 겪게 됩니다. 한편 100% 산소를 호흡하면 수면에서는 산소의 분압이 1.0기압이 되는데 따라서 산소 독성의 정도는 수면에서 순수 산소를 호흡하는 것이나 수심 40m에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나 산소만의 독성을 고려하면 같은 정도입니다. 수중 40m에서 공기를 호흡해도 산소의 분압은 1.0기압이 됩니다. 공기를 사용해도 수심 70m를 넘기면 산소 중독의 한계치인 산소 분압 1.6기압을 넘기게 돼 위험해집니다. 한편 질소 마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심을 대개 30m로 가정할 때
이때 호흡하는 공기 중 질소의 분압은 3.2 기압 정도입니다. 다이버들은 질소의 분압이 3.2 기압 이내가 유지되도록 수심을 지켜야 질소 마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달톤의 부분압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왜 깊은 수심에서는 질소 마취가 생기며 산소 중독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헨리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왜 깊은 수심에서 오랜 잠수를 하고 상승하는 경우 상승 속도를 지켜야 하고 안전정지나 감압 과정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감압병에 걸리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헨리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액체 속에 녹아드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헨리의 법칙입니다. 인체 조직 속으로 질소가 용해되고 조직으로부터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의 질소 분압이 인체 조직의 질소 분압보다 높은 경우 질소가 호흡을 통해 인체 조직 속으로 용해됩니다. 이 과정은 양쪽의 질소 분압이 같아질 때까지 지속되며 분압차가 클수록 보다 많은 양의 질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가운데 그림에서와 같이 양쪽의 질소 분압이 서로 같으면 더 이상 질소는 이동하지 않으며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즉 다이버가 같은 수심에서 12시간 이상 머물러서 조직이 주변 압력에 대해 질소로 포화되었거나 잠수를 마치고 나서 수면에서 12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경우 질소가 다 배출되면 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수를 마치고 수면으로 상승 중이거나 잠수를 마친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직의 질소 분압이 외부의 질소 분압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므로 질소는 조직으로부터 폐를 통해 호흡 과정 중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만일 몸속의 질소 분압과 외부 기체 중 질소 분압의 차이가 너무 크면 질소는 폐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에서 기화돼 기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된 기포들이 신경 조직을 누르거나 혈관을 막게 되면 마비 증상이나 통증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병증을 바로 감압병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질소 축적량은 수심이 깊을수록 잠수 시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따라서 다이버는 질소 축적량을 줄이기 위해 수심을 너무 깊지 않도록 하고 잠수 시간 또한 적절히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잠수표 사용법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헨리의 법칙과 감압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헨리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왜 깊은 수심에서 오랜 잠수를 하고 급상승하면 감압병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수심 변화에 따른 주변 압력의 변화로 인한 기체 부피 변화와 호흡 기체 중 산소와 질소 분압의 변화에 대해 배우셨고 또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공기 중과는 다른 빛과 소리의 전달 과정, 열 전도율의 변화 등이 발생되며 수중의 모든 물체는 부력을 갖고 여러 조건에 따라 그 부력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 지식이지만 잠수 물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게 돼 여러분께서는 다음 과정에서 배우게 될 생리, 장비, 기술, 잠수표, 안전수칙 등 잠수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는 잠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잠수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